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측정하는 주택 내 라돈 농도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권고 기준을 넘은 가구는 전체의 5.6%에 불과했는데 매일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꽃샘 추위가 물러나면서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올봄 서울의 벚꽃 개화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일주일 빠른 것입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을 가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는 아이들의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요. 24개월 이전 영유아가 스마트폰이나 TV 등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언어 발달이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콘셉트입니다.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재미있고 개성 있으며 남과 다른 나만의 콘셉트를 얼마나 잘 잡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 독특한 개성을 가진 콘셉트를 소비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면서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겨울 전국 가정의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농도가 해마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가정은 최근 개학을 앞두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방에 새 침대 매트리스와 책상 등 가구를 들였습니다. 또 거실에는 소파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환경 유해 물질, 특히 지난해 유해 방사선인 라돈 파동이 떠올라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와 가구가 걱정거리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빌려준 라돈 검출기를 설치해 측정한 결과 결국 예상보다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측정해보니 집안 라돈 농도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 7,200여 가구의 평균 라돈 농도는 72.4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처음 라돈을 측정한 2012년도 124.9, 2014년 102, 2016년 95.4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 주택에 개별 통보하여 라돈 기준을 초과한 주택들은 환기를 통해서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인 200 베크렐 퍼 세제곱미터를 넘은 가구는 전체의 5.6%인 40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조사 때마다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은 매일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매일 환기하는 가구는 45%로 2012년 첫 조사 때의 2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라돈 등 유해 물질은 환기만 잘해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1년인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스마트폰 부품에서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는 보증 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고 준비 기간을 고려해 스마트폰 보증 기간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직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지니 로메티 IBM 회장이 말했습니다. 로메티 회장은 미국의 경제 매체 CNBC가 뉴욕에서 개최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AI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에 직업의 100%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대량 실직을 불러올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사라지는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신 남는 직업의 대다수는 역할이 크게 바뀌어 사람들이 AI나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받아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메티 회장은 또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원들을 재훈련할 것, 4년제 대학 출신 인력만을 뽑으려 하지 말 것, 신입사원의 새로운 직업 역할을 다시 생각할 것 등 3가지 과제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4월 과학기술인상에 성균관대학교 방창현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방 교수는 문어 빨판의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이를 이용해 화학 접착제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고성능 소재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개화 기준으로 삼는 서울 종로구 송월길 왕벚나무의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펴 3일을 기준으로 공식 개화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봄 서울 벚꽃 개화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지만 평년보다는 일주일 빠른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유명 벚꽃 군락단지인 여의도 윤중로를 대표하는 관측목은 아직 개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늘 좀 고민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예. 바로 이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보시면 식당만 가도 정말 어린 꼬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키려고 하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까? 이런 생각은 늘 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울거나 떼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정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봤을 경우에 예.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 기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물론 뭐 스마트폰 외에도 TV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네. 우선 뭐 요즘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쉽게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보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기기로 스마트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팀이 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언어 발달 지연으로 치료를 받은 평균 33개월, 생후 33개월 아동들 가운데서 네. 약 64%가 하루 2시간 이상 미디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반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미디어를 시청한 아동이 16%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에 뭐 2시간이라고 기준이 말씀하셨는데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에 언어 발달에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후 24개월 이전일수록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영향을 더 많이 받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어 발달에 문제가 나타난 아이들의 95%가 예.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미디어를 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생후 24개월이라는 이런 시점은 아이들의 뇌 발달, 언어 발달들이 한창 이제 시작되는 그런 무렵이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후 24개월까지는 이제 뇌신경 발달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완전히 되지가 않은 시기이고 부모하고의 이런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는 시기이고 그거를 통해서 상호작용과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양육자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전반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좋지는 않겠지만요. 특히나 생후 24개월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요. 이 미디어에 노출이 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예. 부모들에게 무조건 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육아가 어렵고 정말 진짜 말씀드렸던 대로 알면서도 주는 어쩔 수 경우가 없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자녀와 함께 보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아이들이랑 함께 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이제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 그러니까 생후 24개월 이전에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예. 아이들의 뭐 뇌 발달, 언어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이 뭐 이번 연구의 한 가지 요점이지만 예. 또 다른 요점은 바로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더니 언어 발달 지연 아동의 79%는 부모 없이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다른 사람과
특히 뭐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혼자서 이런 미디어를 시청한다면 네. 뇌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모든 발달들에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저희도 때로 뭐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볼 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 때로는 시각적인 자극, 이런 단순한 자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작 뭐 사고나 인지 그리고 뭐 언어와 관련된 뇌가 이를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있는 미디어 기기를 아동들이 혼자 본다면 당연히 이제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죠. 예. 함께 보시면서 뭐 어렵더라도 소통해주고 반응해주면서 좀 교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미디어 기기를 보여줘야 한다면 함께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렇게 어린 영유아들의 경우에 미디어 시청을 하는 그런 적정 권고 시간이 있나요? 전문가의 말들에 따르면 1시간 이내, 하루 1시간 이내, 길어도 2시간을 넘기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래 보면 물론 이제 뇌 발달에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장시간 이렇게 운동 없이 움직임 없이 오래 시청을 하다 보면 네. 결국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서 뭐 소화 비만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미디어를 볼 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아닌 조금 좀 교육적이고 건강한 콘텐츠를 보는 것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시는 연구 결과에서도 2시간 이상 시청한 아이들에게서 언어 발달 지연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적정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도 부모의 지도를 통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피부 미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바로 피부의 주름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부터도 일단 솔깃해지는데 네.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물질의 이름은 설퓨레틴입니다. 예. 온나무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예. 기존에도 이 물질은 뭐 아토피나 만성질환, 심지어 뭐 항암 치료에도 쓰이는 것으로 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원래도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된 그런 물질이라고 하셨는데, 자, 피부 주름을 억제해주는 기능까지 이번에 그럼 추가로 개발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설퓨레틴이 피부에서 콜라겐을 분해해서 주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억제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피부 노화, 주름 이런 것들은 자외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네. 이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이 세포에서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데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세포에서 이런 콜라겐을 분해하도록 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연구팀이 확인한 이 설퓨레틴이 이런 물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설퓨레틴이라고 하셨는데 이 물질이 주로 온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온나무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흔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물질을 이 식물에서 추출해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천연물 연구가 그렇게 예.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수시로 이런 물질을 추출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보통 이런 연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추출한다라기보다는 효능이 검증된 그 물질을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구조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로 보는 것이 맞고요. 아. 매번 연구하거나 실험할 때마다 이런 물질을 추출을 하게 된다면 물론 뭐 과정도 번거로울 수 있겠고 예. 또 이렇게 식물에서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게 순수하게 골라내는 작업이 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를 활용해서 이 물질을 추출을 해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럼 제품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주름을 막아주는 이런 화장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현재는 이제 피부에 접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지 독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독성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품까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관련 연구, 관련 제품 개발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진이 발견을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주름을 막아주는 화장품 빨리 출시될 수 있기를 저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mmHg인 고혈압 전 단계인 사람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문구 교수와 동아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서성환 교수팀은 40살에서 70살까지 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축기 혈압이 130mmHg인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120mmHg인 정상인보다 7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80% 증가했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도 81%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혈압이 120mmHg 이상 129mmHg 이하여도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은 50%, 관상동맥 질환 발병 위험은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암 사망률이 고소득층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화생명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 3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한 가구의 1년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사망률이 12%, 3천만 원 미만은 3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 사망률을 보면 무직이 41%,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와 단순 노무직 사망률이 각각 40% 안팎으로 평균 사망률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의료직 종사자의 사망률은 11.3%, 교육직 종사자 사망률은 10.6%를 기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과 진단 이후 충분한 치료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함께 몸속에서 독성이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땅속은 물론 바닷속 등 지구 곳곳에 파고든 플라스틱. 지구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플라스틱은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눈에 띄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독성이 생긴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플라스틱이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이나 인체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출하고 진단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까지 지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습니다. 과학적 집단 이성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보다 앞서 진행된 기존 플라스틱 분해에 관한 연구들도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꿀벌 부채 명람왕이 플라스틱을 장내에서 소화시켜 분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전혀 무해한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 공해를 일으키고 인류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라스틱. 과학의 산물인 플라스틱 문제도 역시 과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국이 오는 2033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 탐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짐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현지 시각 2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2033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 탐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이를 위해 달 착륙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다시 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를 2024년까지 5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1972년 마지막 아폴로 임무 성공 이후 52년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어민들의 반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와 민간기업 4곳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상발전단지 조성 해역 일대에서
해저 지향과 조류를 조사하고 울산 지역 기업의 생산 기술을 이전합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업인과의 공전 방안 그리고 행정 지원 절차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기술 개발에 나선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울주군 서생 앞바다에서 발전기 시범 운영을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지역 해양 조선업체들의 사업 참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술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사업성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계측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국방부가 해군 작전 구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업 지장을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동해 가스전 주변 해역은 오징어와 문어 등 많은 어류가 서식하는 황금어장. 울산과 부산, 포항 등 동해안권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하나둘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떡볶이나 떡국떡을 상온에서 8달까지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해외로 떡을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 기존 떡볶이 떡은 쌀을 물에 넣어서 불린 뒤에 분쇄해서 시루에 넣어서 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대략 한 달가량 보관되지만 상온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쉽게 상해버립니다. 상온 유통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저희 업계에서는 냉장 유통에 비해서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과 함께 상온에서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불린 쌀이 아니라 건식 쌀가루로 떡을 찝니다. 이어서 유기산이라고 하는 산미료를 넣는데 이것이 유통기한 연장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침지액에 그러니까 유기산을 복합 유기산을 사용해서 적정한 pH와 농도, 그다음에 침지 시간까지 최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후에 살균 처분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과 식감인데 역시 기존 떡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떡. 농진청은 이번 기술 개발이 해외로 떡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요즘 국내 소비 시장은 가성비나 품질만큼이나 콘셉트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개성 있고 재미있는 콘셉트를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콘셉트에 열광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콘셉팅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2019년 새해가 밝았을 때 한번 2019년에 빛낼 트렌드 키워드로 이 키워드를 꼽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드디어 그 주제를 다뤄보게 되는데요. 네. 자, 일단 콘셉팅 어떤 건가요? 일종의 마케팅 할 때 각자의 고유한 개성, 이거에 호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가성비나 또는 품질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개성 넘치는 물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혹시 황보 앵커는 갬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갬성이요? 네. 아, 감성을 보통 갬성이라고도 부르긴 하던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시니까 또 재밌네요. 이게 원래 그 감성을 좀 혀를 굴려서 발음해줘서 갬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비자들이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그 자기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감성, 그거를 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트렌드 연구소의 김경훈 소장의 얘기를 빌리면 감성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거는 그 갬성이란 말은 각자 독특한 특화되어 있는 정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랍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전에는 보면 기승전결이라든지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세대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없으면 이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물론 그 컨셉 자체,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 부각될 수 있는 쪽으로 그 개성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신조어가 컨셉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컨셉이란 말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여서 컨셉러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컨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얘기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플로팅 세대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플로팅이란 말은 원래 영어로 떠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플로팅 세대는 하나의 콘텐츠만을 깊이 있게 이렇게 집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금방금방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나 거주지도 마치 유목민처럼 한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떠돌아다닌다. 자주 옮겨 다니고요. 네, 그래서 플로팅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세대들은 광고를 볼 때도 15초 광고는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요. 최근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왜 본 그 콘텐츠를 보려면 광고 하나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범퍼 광고라고 하는데 네. 그 광고 길이가 6초예요. 그러니까 긴 광고에도 금방 실증을 낸다는 얘기죠. 6초, 3초 광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네. 자, 이런 정서를 잘 보여주시지요. 요즘 뭐 콘셉트를 잘 살려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쇼미더머니 777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그 초창기에 특히 화제머리를 했던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래퍼 이름이 마미손입니다. 마미손이요. 마미손 뭔가 이렇게 주방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예. 마치 고무장갑 같은 그런 그 색깔의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이게 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복면을 썼으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랩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고 네. 딱딱 떨어지는 이런 랩이거든요. 예. 사람들은 이 래퍼를 매드 클라운이다 이렇게 네.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재미있는 건 본인은 난 아니야 이렇게 절대 얘기해요.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게 하나 새로운 컨셉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평상시에 되게 차분한 모범생 이미지인데 레드 클라운이. 네. 근데 실제 이 사람들 뭔가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또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매드 클라운 본인은 절대 마미손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아닌 걸로 하고요. 네네. 자 이렇게 신인으로 새롭게 도전한 것 자체가 좀 대중들에게는 좀 하나의 좀 색다른 점, 또 이게 또 콘셉트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처럼 또 자기만의 매력을 콘셉트로 살린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 1호 시니어 모델 예. 김칠두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1955년생이니까 현재 한 65세 정도가 되신 분이에요. 네. 원래는 순댓국집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체를 정리하고 나서 뭘 할까 고심을 하다가 이분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인 모델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니어 모델 학원에 등록을 해갖고 수업을 받고 현재는 서울 패션 위크의 런어웨이에 직접 서기도 하고요. 예. 또 각종 화보 촬영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나요?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멋있는데요. 네네네, 멋지죠. 특히 예. 고령화 사회에서 인생의 제2모작 이거를 실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시니어 세대도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콘셉트를 잘 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처럼 자기만의 콘셉트가 있으면 자신의 개성과 매력을 짧고 굵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이처럼 콘셉트에 좀 열광하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심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게 예전에는 보면 이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이런 게 강조가 됐잖아요. 네. 지금은 그것보다는 뭔가 쾌락을 나한테 주는 거, 뭔가 유의성이 높은 거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개인의 개성에 바탕을 둔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김난도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즘은 SNS 기반을 둔 1인 미디어가 되게 많잖아요. 네. 1인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과 개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함께 간다고 얘기를 예. 하고요. 또 소비자들의 기호도 예전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심지어 원자화되었다고 해서 요즘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셀 슈머라는 게 있어요. 셀 세포 단위의 예. 그런 그 컨슈머라는 얘기죠. 전통적인 기성세대는 사실 집단주의나 관계중심주의 어떻게 보면 좀 획일화된 가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것들에 열광하는 그런 세대고요. 개개인의 독특함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면에는 1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문가 얘기보다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행복에 초점을 둔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의 어떤 특성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세 가지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그리고 여기. 저도 좀 새기고 있어야겠는데 자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콘셉트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마케팅 방식도 달라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가요? 예,
보통 저희가 캠핑 그러면은 주로 한강변이라든지 예. 뭔가 근교에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서도요. 캠핑 콘셉트의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마치 캠핑 가는 것처럼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앉아가지고 바베큐를 구워 먹고 이런 네. 컨셉으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요. 그렇죠.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최근에는 하나의 트렌드가 밥집의 밥값보다 디저트 값이 더 비싼 가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다고 예. 하네요. 또 하나는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가 배달 애플리케이션하고 손을 잡고요. 제휴 서비스를 확대하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게 많은데요. 네. 유명한 무슨 샐러드 가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배달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지방의 유명 빵집에서 나오는 디저트도 미리 사전에 주문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워낙 요새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쪼개서 이런 재미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짬짬이 있는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예.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죠. 사실 타임포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시간 거지라는 얘기였고요. 네. 워라벨은 또 뭐 개인적인 일하고 그다음에 개인 시간을 균형을 잡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2019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에서는요. 2019년의 문화를 패스트 힐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안에서 뭔가 그래도 확실한 행복을 좀 누리고 싶다 이런 건데요. 예. 최근에 보면은 그 당일날 어떤 그 여행을 떠나는 거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일 여행까지요. 네. 자, 이렇게 콘셉트에 열광하는 심리가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은 좀 깊이 생각하는 신중한 그런 그 논리력 예.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도 있겠고요. 탕진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인데 이게 너무 자기 것 많이 추구하고 많이 문별하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탕진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소위 말하는 멍청 비용, 홧김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속 없고 좀 충동적인 소비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런 콘셉팅 문화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할까요? 저는 뭐 자기 개인의 콘셉트를 강조하는 건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심리학자 매슬로가 말한 자기 실현의 욕구인데 이게 가장 최상위의 욕구예요. 예.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사실 기본적인 다른 욕구들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어떤 뭐 안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 어떤 재정 상태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너무 무리하게 자기 콘셉트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주변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다움만 추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어울릴 때도 힘들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주로 하는 말 있죠. 따로 똑같이. 네. 나의 개성을 발휘하되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하고 어울림을 추구하는 일종의 공존의 사회 두 가지가 함께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람직한 방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뭐 기업이나 개인까지도 이렇게 콘셉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저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콘셉트는 무엇일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한 해변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이 고래의 뱃속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였습니다. 그 양이 무려 22kg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